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우유의 보급과 수급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문제로서의 우유와 생산 배급 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총독부는 1911년 5월에 경무총관 불용 제7호로 우유 영업 단속 규칙을 제정하고 1913년 11월에는 젖소 및 물품 검사 절차를 공포했습니다. 우유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착유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는 1922년 우유 상점 요시다 다이지가 설탕을 넣어 우유를 판매하였는데 경찰에 발각되어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경성에서 가격이 급등하자 경기도 경찰부 위생과가 개입하여 우유 한 병에 14전에서 13전으로 인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습명했습니다. 평양에서는 환자 1070명에 달하는 장티푸스가 발생하여 그중 350명이 사망하자 그 병균의 발생원이 우유통에 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곳에서 1933년에 구제역이 극도로 창궐하여 6곳의 목장에서 100여 마리의 젖소가 병에 걸리자 우유를 통해 허약자와 유아에게도 구제역이 전염되었다고 여겨졌습니다. 우유는 문명적 자연으로서 인지되면서도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회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경계를 받았습니다. 젖소가 폐결핵에 걸린 경우 우유를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항력이 약한 유아는 수유를 통해 전염되기 쉬웠습니다. 1920년대 전반에 젖소는 일본에서 예방주사를 맞고 부산으로 이송되어 검역을 받은 후 각각 착유소로 보내졌습니다. 당국으로부터 봄, 가을 2회에 걸쳐 정기 검역이 실시되었고 결핵군 유무를 조사받았으며 만약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격리, 살처분하는 체제가 정비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도 있었기에 현장의 실태를 반영해 착유업을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져 1925년에 우유 영업 단속 규칙이 개정되었고 영업 허가권이 경무부장에서 도지사로 바뀌었으며 취급 절차도 각도에서 임의로 제정되었습니다. 각도의 경찰부 위생과에서는 정기 검사가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특히 여름철에 우유 검사를 진행하여 우유의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서양종이 증가하자 소결핵에 걸린 젖소를 즉시 살처분하는 것은 착유업자의 경영상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즉 한편 착유량의 증가와 함께 우유 가격이 하락한 경향을 보이자 아라이 아하스타롭의 구인의 착유업자들이 발기인이 되어 1928년 9월 우유 생산 판매 동업조합의 설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유 영업 단속에 임하는 경찰당국은 약 2년간에 걸쳐 검토하였고 1930년 8월 판매량이 워낙 적어 조합원으로서의 부담과 우유 가격의 등기를 초래할 수 있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다고 하여 인가하지 않았습니다. 함흥에서도 우유 판매업자가 우유 판매 영업상의 통제 및 위생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우유 판매 조합을 조직하려고 인가를 신청한 적이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상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단속 당국은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독점적 지배력을 발휘하는 것을 염려하여 생산 판매 조합의 설립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농가 갱선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잉여 노동력을 이용하여 염가의 양질 젖소를 공급하겠다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1934년 4월 13일 경기도 농무과가 주도하여 고양군 숭인면 전농동 부근 농가 10가구가 청량리 농유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는 1928년 이래 경성 공립 농업학교장이면서 조선총독부 기사로 임명되어 경기도 내무부 농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던 노무라 미노루가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조합의 조합장이 되어 경성 공립 농업학교에서 젖소의 사육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경기도에서 산업장려 자금으로 6,000행을 대부받았습니다. 치바에서 홀스타인 잡종 20마리를 마리당 300행에 구입하여 경성공립농업학교에서 공동 사육하고 도 농사시험장에서 홀스타인 순종, 수컷 종우 1마리를 2,500행에 구입하여 번식용으로 사육했습니다. 이 조합에서 생산한 우유는 염가로 판매되어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설에 비추어 경기도 농문과는 도 농사시험장에 의량 홀스타인 5마리를 구입하여 사육하였고 농가 부업으로 젖소를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1934년 10월에 경성부의 우유조사에서 결핵균이 발견되었고 경기도 경찰부 위생과에 의해 문제시 되었습니다. 결핵균을 살균하기 위해서는 70도에서 80도의 고온에서 30분 이상 끓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영양가치가 증발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30도의 상온에서 30분간 끓인 결핵걸과 결핵균을 살균할 수 없었습니다. 젖소를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한 결과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20년대까지는 병에 걸리는 비율이 지극히 낮았던 때에 비해 1930년대 들어서는 급격히 증가하여 20% 전후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위생과는 차기업자 24명을 소집하여 결핵을 가진 추구는 소독, 격리시키고 점차 박멸하는 것에 협의했습니다. 홀스타인 등의 서양종 젖소는 시내에 350마리가 있었지만 극도로 고가였기 때문에 결핵에 걸린 젖소라도 박멸하지 않고 차규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젖소 폐사율은 조금 내려갔지만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폐사율은 더욱 많이 감소했을 것입니다. 이외에 우유 품질에서도 농도, 성분에 문제가 발생하여 리트머스 시험지에 의한 우유 감별법을 가정에 계몽할 정도였습니다.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는 여름에는 우유 검사가 경찰위에 행해졌고 각 목장에서 배달된 우유에 대해 위생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목장 14곳의 우유 정제 작업을 통일하기 위해 1935년 12월 8일 자기업자를 모아 업자 협의회를 열었고 공동 정유장을 설치하여 품질 관리나 가격 통제를 도모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원래 생산판매조합의 설립에 반대해왔던 경찰당국은 방침을 바꾸어 사실상 생산판매조합을 권장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우유 가격이 예전에 비해 염가였다는 것도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키는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방침은 생산판매조합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기존의 청량리 농우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 수를 현재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규 참여자인 청량리 농유조합은 농가의 젖소 사육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구상은 구체화되지 않은 채로 있었지만 악질 우유 문제가 발생한 건에 대해 총독부 경무부에서는 1937년 11월 12일 양일에 걸쳐 전 조선의 가축 방역 주민 기술원 및 수출후 검역소장의 사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우유 영업 단속 규칙 개정에 협의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우유의 농도 희박이 의심받아 경성구 용산서 위생계는 동양목장, 농우조합, 동축, 아라이, 성완, 난곡,
정유사 등에 대한 우유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우유 주 성분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먼지가 다소 혼입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1938년 8월에는 경성 요시노마치, 즉 남대문 밖에서 여름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 당국이 단속한 결과 모 우유 판매처에서 부패한 우유가 판매되었다는 것이 발각되어 우유 판매를 중지시킨과 동시에 관내 전반에 걸친 엄밀한 재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우유의 품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자 공동 정유장을 설치하여 착유업자를 통제하는 방법이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일전쟁 발발 전에는 저항도 있었지만 비상시국 하에서 경기도 위생과는 모유대용과 제2 국민의 식량으로서 또는 병자의 건강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중요시되는 우유의 통제를 행함과 동시에 생산 능력을 확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요체가 개별 목장에서 생산된 우유를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공동처리장 설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에 목장 28곳을 통제하는 하나의 조합을 창립하기로 하고 경기도 위생과는 착유업자와의 절충을 거듭했습니다. 그중 21개 업자가 참가하기로 하고 1938년 5월에 구체적인 소독과 판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1938년 7월에는 경성을 중심으로 주변의 고양, 시흥, 양주에 소재하는 착유업자 21명이 고에스카 쇼타를 조합장으로 하는 경성 우유 동업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당국의 최대 목표였던 우유 처리장 건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1만 3천행이 교부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총독부 농림국은 우유 처리와 배급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일본으로부터 온 유제품을 반납함과 동시에 만주나 중국 관내로 유제품을 공급한다는 농유장려 5개년 계획을 세우고 1939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농유장려. 젖소 사육과 우유 처리에 가장 적합한 지방에 집단 부락을 선정하여 농가에 젖소를 사육시키고 소관 동로회에 전임 기술원을 두어 각 부락에 주재시켜 적합한 지도를 하게 하여 한 부락당 젖소 20마리를 목표로 품질 좋은 염가의 우유 생산을 도모한다. 한편 젖소 사육자에게는 농유조합을 조직하게 하여 젖소, 사료, 낙농기구 등의 구입과 우유, 송아지 출산, 기타 생산품 처리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고 동시에 각 농가의 지도 연락을 도모한다. 둘째, 도시 우유 배급의 합리화. 착유업자와 농유조창을 조합원으로 우유 처리 판매 조합을 조직하여 그 배급을 합리화하고 조합에는 우유 처리장을 설치하여 전임 기술원을 배치하며 생우유 여과와 소독, 기타 필요한 처리를 하여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생우유를 판매하게 한다. 동시에 잔유 처리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셋째, 우유 검사 및 조합원 지도. 조합에서 구입한 생우유의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조합원의 젖소 사육, 처리, 그리고 우유 생산 과정에 대해 엄중한 지도 감독을 한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총독부 축산과는 젖소를 다량으로 수입하여 조선 내의 착유량을 300만 리터에서 500만 리터로 증산하고 유제품을 조선 내에서 작업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증산 방침에 기초하여 1942년까지 젖소 두수나 착유량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면에서 우유가 병자, 아동, 허약자의 영양이 될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수요도 급증했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고 1939년경부터는 우유 가격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 도시별로 우유의 공정 가격을 정해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40년 5월에 평남에서는 고온살균 우유의 경우 도매 판매 가격 8전, 소매 판매 가격 11전으로 공정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유, 분유와 같은 유제품에 대해서도 공정 가격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여 총독부는 우유의 염가 공급과 완전한 위생 처리를 위하여 우유 영업 단속 규칙을 개정하였고 1940년 10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양간과 처리장의 구조 설비 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생산비 상승을 억제하고 위생 면에서는 우유 속의 세균수를 제한했습니다. 착유 영업과 소독 처리 영업을 분리하고 착유 영업은 신고제, 처리 영업은 허가제로 했으며 처리 규정도 설정했습니다. 특히 일본에 의지하고 있던 연유, 분유의 수급이 힘들어지자 총독부 기획부는 일본의 상공선과 절충해 1940년 12월부터 조선 이염분유 수입 조합을 결성하였는데 이 조합이 총독부와 상공부 사이에 결정되는 배급 수량을 확보하여 도내 도매업자였던 도배급조합을 통해 소매업자에게 연유, 분유를 배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용을 비롯하여 일반 연유, 분유의 배급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총독부는 1942년 2월 전표제를 도입하여 동네 자치회에 해당하는 정회의 총대, 애국반을 통해 병역자와 유아에게만 배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정용 우유를 확보하기 위해 식당이나 찻집에서의 우유 판매를 제한함과 동시에 1942년 3월 1세 6개월 미만의 유아와 병약자에게 우유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우유 배급 통제를 개시하였습니다. 경성부 총력관은 경성우유 판매조합과 연계해 분해 각종 총대 또는 의사들에게 우유 배급 증명서를 발행하게 하여 우유 배급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1944년 3월에는 연유, 분유 배급 방법을 의사의 진단서와 정회, 반장의 도장에만 의하지 않고 의사 반장 손으로 신청하는 형태로 개정하였습니다. 1944년 10월이 되어 경성우유 동업조합은 배달인의 징용과 자전거, 짐체 부족으로 우유 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각 정회별로 경성우유 동업조합 배급소 133개소를 설치하여 우유를 배급하고 11월에는 우유 및 유제품의 종합 배급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리나가 식량공업, 메이지 유업 등의 대규모 젖소 목장이 계획되었습니다. 45년에는 그것과 연계하는 낙농부락을 설치하고 목장 2곳을 중심으로 낙농 기술을 보급하고 사료의 자급을 도모하여 착유뿐 아니라 이 지역의 여공들을 일하게 함으로써 유제품을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기에는 실현될 수 없었고 해방과 함께 중지되었습니다. 농유작년 5개년 계획과 함께 또 하나의 미완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문명적 자양은 전시아의 귀중한 영양원으로서 재인식되었지만 그 증서는 자원면에서 한정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선에서는 생우유를 마시는 습관이었고 거리지의 외국인, 그 중에서도 일본인을 위해 착유업이 시작되어 조선 내에 퍼져나갔습니다. 따라서 착유업은 인천이나 부산 등의 항만도시로부터 내륙의 대도시로 전파되었습니다. 초기에 착유업은 위협 등으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고 서양종 젖소를 사육하는 본격적인 사업으로는 전개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라의 목장이 서양종을 사육하기 시작하자 이에 자극받아 본격적인 착유업자가 다수 등장했습니다.
각종 시설이나 장비 등을 일본에서 수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러 경비가 고가였지만 우유 판매 가격이 높게 설정됨으로써 경영 안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런 차기업의 발행에 즈음하여 조선인 업자도 등장했는데 그들은 조선소를 대응하는 영세 규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명적 자양의 상징으로서 소규모이지만 조선인에 의한 우유 소비도 시작되었습니다. 우유는 재래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는 처음부터 상정된 것이었고 어떻게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푸드 시스템을 형성하는가가 당시의 산업적 과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일본인 거주자의 증가나 새로운 식문화의 보급과 함께 차구엽은 매년 성장해 갔습니다. 1910년대 말과 1920년대 초에는 젖소 가격이 급등하였지만 그 후에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절반에 걸쳐 생산성 향상과 가격 하락이 동시에 실현되었습니다. 그 요인으로서는 서양종의 사육이 증가한 것은 물론 추구, 낙농 교육이 보급되고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었던 점이 있습니다. 차기업자 다수는 생후의 수성관계상 도시 주변의 철도 연선에 산재하는 전업자이고 일부에 한해 차기업이 부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인 업자는 두수로 볼 때 평균적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염가의 조선소를 많이 대응하고 있었으며 일본인 중심의 사업 구조인 점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생후의 소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은 경성을 비롯한 도해지였고 도내 주변으로부터 또한 경성의 경우에는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부터도 생우유가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유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그것을 둘러싼 사회 문제도 많이 발생하여 문명적 자양에 대한 공적 관리가 요청되었습니다. 품질, 가격, 위생 등과 같은 점에서 경찰 당국의 단속이 행해졌고 독점 조직에 의한 가격 인상이 염려되어 생산 판매 조합 설립이 인가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무계통 당국은 농가의 경쟁책의 일환으로 산업장려 자금은 물론 농업학교의 정유처리 시설, 농사시험장까지 제공하여 청량리 농유조합 설립을 권장하였고 그 실현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양종 젖소가 결핵에 걸려도 고가였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살처분하지 않았고 결국 소결핵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인 위생계통 당국은 기존 방침을 전환하여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공동 정유장을 설치하여 품질 관리와 가격 통제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량리 농유조합 측은 새로운 시책에 즈음하여 조합원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경기도 당국의 방침에 반발하였고 사실상의 생산 판매 조합 설립안은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유의 품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전시 통제가 시작되자 경기도 위생과는 공동 정유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 판매 조합안을 다시 끄집어내어 경성우유 동업조합 설립을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농무계통의 청량리 농유조합 설립과 위생계통의 경성우유 공동조합 설립이라는 두 가지 계통의 경험을 살려 조선총독부 농림국은 농유조합에 의한 생산 증가, 우유 처리 판매 조합에 의한 도시우유 배급 합리화, 우유 검사 및 조합원 지도를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낙농업 수입을 억제하면서 중국으로의 공급을 조선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젖소 수입이 증가했지만 수요 증가에 대한 공급 부족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문명적 자양을 유아, 환자, 신체 허약자에 집중하는 배급 통제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가격이나 수량 양면에서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해방 후 구 일본인의 목장은 원활하게 관리되지 않았고 그 뒤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젖소두수가 급감했으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성우유 동업조합의 후신인 서울우유 동업조합이 낙농을 재개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 축산장려 계획이 시행되었지만 추구와는 달리 해방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1960년대에 군사 정권 하에서 획기적인 낙농장려 계획이 실시되면서 한국의 낙농업은 겨우 산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푸드 시스템이 확대되어 대기업의 자본 축적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유가공품 제조를 둘러싼 신규 참화가 잇따랐고 경성우유 동업조합의 후신인 서울우유 동업조합의 지배적 시장은 잠식되어 경쟁 시장이 되었으며 정부의 보호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문명적 차양은 이제 일반 대중의 소비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문명적 차양의 도래와 보급, 우유의 생산과 소비라는 주제로 식민지 조선에서의 우유의 도입과 보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5번째 강의에서는 조선의 사과전쟁, 서양 사과의 재배와 상품화라는 주제로 조선에서 근대적인 사과 작물이 보급되어 일본에 수출되어 사과 전쟁을 벌이게 될 정도로 경쟁력을 갖게 되었는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